오늘 주제는 선비와 그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국학진흥원에서 정기기획전을 했더라고요. 문인화 이런 것을 그리는 선비들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림을 이제 보려면 아무래도 그림의 내용을 좀 알고 봐야지 그림이 이제 읽혀지듯이 오늘 그림을 읽는 방법 같은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의 그림 하면은 과연 어떤 선생님을 선택을 하면 가장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문인화가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굴까, 또 의미를 우리가 가장 잘 전달받을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일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의 선비 화가로서 조선시대 말기는 세도 정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사 선생님의 예술로는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알고 싶은, 진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사 선생님은 일단 증조 할아버지가 공주님의 영조대왕의 딸인 공주님과 결혼하신 아주 왕가 집안이시죠. 그래서 손자로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또 서울까지도 올라오시게 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가 봐요. 여기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입춘첩을 쓰셨는데, 그 입춘첩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입춘대길이라는 글을 대문 앞에다 써놓는 건데, 이러한 글을 그 가장 어렸던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그것을 대문에다가 딱 걸어놨는데, 지나가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도대체 이 글씨 누가 썼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글씨체가 좋은 것 같은데 좀 어설픈 것 같고, 그런데도 힘이 있고 상당히 어린애가 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쓰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건데 궁금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박재가라는 선생님입니다. 박재가라는 선생님이 이 추사 김정희라는 아이를 보고 내가 스승이 돼주고 싶다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스승이 되는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7살 때는 최재공이라는 좌의정이 그 입춘대기를 보시고 또 들어오셔서 정말 이 아이는 글씨로는 대성할 것 같다. 하지만 글씨로 성공한다면 많은 우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글씨보다는 다른 걸 해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주 글씨면 글씨, 한학이면 한학, 부족한 게 없이 많이 배우셨습니다. 특히 이제 박재가라는 스승을 덕택으로 해서 청주의 많은 문인들과 교류를 하게 됐고, 그러한 교류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청나라 갔을 때 그 많은 문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주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좋은 스승님이 예전부터 소개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박재가라는 이 스승님 덕택에 옹방강 같은 대학자와 또 완원과 같은 또 학자를 연경에 가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바뀌고 학문의 길을 크게 열 수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만나기 위해서, 연경을 가기 위해서 소망했다는 거, 그것을 추사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옹방광 선생님하고 이렇게 나눴던, 말이 안 통하니까 필담으로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옹방광 선생님 같이 연세가 많고 새벽에 일찍 오라고 해서 기억력이 까막까막하니까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시간 넘게 긴 시간을 서로 필담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옹방광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조선에, 그 조선 같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문을 준비한 학생이 있는지 너무 놀랬다. 그래서 손자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너희 둘이 의형제가 되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선생님께서는 많은 곳들을 실제 고증을 통해서 학문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옹방강 선생을 통해서 배우셨고, 그래서 친구랑 같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알아내고, 이 금속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확신과 학문에 깊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조선인들에게 알려줬던 사건도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추사 선생님께서 59세 때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는 사건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귀향을 가셔서 9년 동안 가까이 가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4년 정도 흘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전에만 해도 3년 때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옥바라지를 하셨던 분인데 가장 가까운 부인이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난 해에 이상적이라는 제자에게 준 편지 글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개인 편지입니다. 그냥 개인 편지일 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보로 정했습니다. 편지가 국보로 되는 경우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편지가 사제간의 정을 얘기하는 이 편지가 우리에게 왜 온 국민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일단 추사 선생님은 글을 먼저 쓰셨습니다. 세한도의 이 제발을 제자 이상적을 위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글을 잘 쓰시고 여기 그림을 나중에 이제 그리시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 일단 그림은 3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제주도에서 귀향 가서 종이가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추사 선생님은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종이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귀한 종이를 써야 되는데 종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를 여기 그 한자 여기에서 잘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또 이 글씨 제발 넘어가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잘려져 있습니다. 3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여러 가지 계획과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방법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세한도를 쓰시고 우선시상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셨는데 글씨의 그 가로획과 세로획을 자유자재로 옮겨가시면서 글씨를 쓰십니다. 우선시상. 저는 우선시상이라고 해서 우선 봐라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우선은 이상적의 제자의 호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네가 나에게 이렇게 귀향 와 있는 나에게 고마운 이런 책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상을 준다. 즉 다시 말해서 자네에게 보내는 책이다 이거예요. 이 글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 제자 이상적이 이것은 볼 수 있는 상을 준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소나무하고 잣나무를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전체에서 일단은 잣나무와 소나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잣나무는 3그루고 소나무는 1그루를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송도, 이 노송은 소나무는 바로 이제 추사 선생님을 상징하지만 과연 이 잣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상적이라는 제자를 상징하죠. 가운데 있는 거는. 근데 여기도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즐거움, 그림을 보는 즐거움입니다. 일단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함께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이가 좋은 것 같이 보여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옛날 사자성어에도 송무백열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우리 있죠. 그래서 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잣나무가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이 선생님한테 꼭 드리면 우리 선생님이 무성해지시고 그 무성해진 학문이 우리 조선의 선비들에게 널리 퍼질 것이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갖다 드린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을 선생님은 아시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같이 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즉 친구가 무성해진다, 잘 되는 것이 정말 내가 기쁜가? 저는 기쁘다는 생각을 안 할 때도 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지 않을게 인간의 심성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친구는 정말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친구가 북학진흥원 꼭 오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추사 선생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뒤에 조금 멀죠? 이 소나무들은 추사 선생님 친구가 있어요. 친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또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수시로 제주도를 들락달락 하시면서 추사 선생님을 뒷바라지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소치허련 선생님입니다. 책도 갖다 주신 제자도 있지만 제주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추사 선생님 보필한 제자가 바로 소치허련 선생님입니다. 압록강 이남으로 원나라 말기의 4대가 중의 대가인 황공방 이후에 가장 최고의 이 화가는 바로 내 제자 소치허련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 인색하다고 하시는 추사 선생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잣나무는 누굴까 생각을 해볼 때 권도인이라는 친구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권도인이라는 친구는 정말 추사 선생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추사 선생님이 세안도를 딱 그리니까 권도인 선생님도 세안도를 딱 그리셨어요. 근데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리진 않으셨더라고요. 소나무하고 대나무하고 매화나무를 그리셨어요. 그분은 그림이 아주 풍요로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추사 선생님은 상당히 쓸쓸하고 고졸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림인데 반해서 친구분은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친구인가 봐요. 서로 다르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잠깐 내려오면요. 여기에 낙관이 하나 찍혀져 있는데 낙관을 잘 들여다보면 장무상망이라는 낙관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장무상망.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고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장무상망이라는 이 낙관을 한양에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제주도까지. 보따리 하나밖에 못 들고 가는 상황에서 낙관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추사 선생님은 호가 300개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호가 300개가 넘는다는 것은 낙관이 300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낙관, 내가 제주도 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제주도를 갈 때 어떤 낙관을 가져갈까? 장무상망. 과연 내가 이렇게 제주도 59세 때, 지금이야 59세 젊지만 당시에 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잊지 말고 나하고 평생 같이 갈 사람들이 분명히 걸러질 거다. 그때 내가 그에게 편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보내줄 때 낙관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무상망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물론 권도인 선생님도 장무상망이라고 딱 찍어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과연 선생님의 이 시상, 이 이미지는 저 글, 제발에 있는 글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추사 선생님은
저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게 많이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 글씨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갈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비석과 같이 글을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석을 가서 보시면 너무나도 정갈하죠. 반듯하고 줄까지 다 치셔가지고 정간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정확하게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글씨체를 쓰는 게 나의 마음이 전달될까? 일단 해서로 쓰셨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해서로, 정확한 글씨인 해서로 글씨를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대로 쓰신다는 것은 뭐 일반인들하고 똑같죠. 거기에다가 추사 선생님은 예서를 가미하는데, 예서에 가미한 것에 또 하나 더 졸박함을 집어넣어서 이 척박함을 느끼게 하는 이 윤기나 또는 이러한 어떤 풍요로운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글씨를 쓰셨습니다. 즉 제자에게 편지 한 통 쓰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정성을 가미한 겁니다. 30년 동안 내가 배운 것을 저 편지 한 통에다가 다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게, 그림 또는 편지 한 통을 쓸 때도 최선을 다해서 쓰시는구나. 이게 국보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거 아닙니다. 제자가 연경에서 스승님을 생각해서 책을 연거퍼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감사해서 쓰셨는데,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은 그 식구와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자네는 내가 조정에 있다고 해서 더 잘한 것도 없고 지금이라고 해서 못한 것도 없지만, 자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 마치 영업하듯이 마치 자신의 일이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그렇게 쉽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존경한다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항상 편지를 보내거나 무슨 넥타이라도 한 병 갖다 드리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많이 느낀 게, 선생님께서 제자에게 이러한 정성 담긴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마치 왕에게 드리는 편지같이 쓰셨다는 거.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봐도 부끄럼 없이 쓰셨다는 게 제가 이 세한도를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즉 여기에 이 소나무의 그림을 봐도요, 왜 우리가 이 소나무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냐면, 저 그림의 이 필묵법이 그냥 쉽게 나오는 필묵법이 아닙니다. 이 필묵법은 고려 불화를 그릴 때 이 고려 불화의 전통에서 이어지는 초묵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렸다고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원나라의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붓글씨를 쓴다든지 그 서예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릴 때 이 졸박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갈필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 갈필 가지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숯과 같이 검은 먹으로 계속 겹칠을 하는 겁니다.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근데 이게 진한 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잘못 칠해버리면 그 다음을 칠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옮길 때마다 이 소나무의 여기 요 부분 한 부분씩 할 때마다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이렇게 열심히 이 추사 스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후학들이 선생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듣는다면 정말 우리가 무슨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뒤에 많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 하나에 그냥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는 못하겠고 그냥 이 그림으로 다 이제 설명이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20분이 딱 됐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한국의 선비들의 문인화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것은 알고 봐야지 그림이 보이고 그 선비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렸는지 또 글을 썼는지를 이렇게 학문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의 한국의 큰 맥락이 손상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